만유리 상세 수용이네. 만유리. 누가 첫째는 그죠? 네, 뭐라고 느꼈습니다. 네, 질문 몇 페이지일까요? 147구 이렇게. 가나다 매우 잘 듣고 왕국을 진자로 최대치는 길이 같고 실이 길어진 최대 각도는 상관없잖아. 어쨌든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인 물리량만 이라고 있는데 당연하게 실의 길이가 같으니까 주긴 똑같다. 최하점에서의 속력은 잠깐만 이렇게 문제겠구나. 그러면은 지표의 거의 기둥의 세타면은 누가 합동이지? 세타가 똑같으니까 지폭이 2배가 되면 높이가 2배가 높이가 2배는 자 그래서 최하점에서 최소는 나가 가에 나가 가에 6.2배 정도가 될 거다. 높이가 2배라서 그렇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계산되냐면 진폭이 되게 작다고 했지? 그래서 이건 뭐야? 가에서 최고점까지의 각도하고 나에서 최고점 사이의 각도가 둘 다 세타가 똑같을 거야. 세타 2세타, 세타 2세타인가?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아마도 하나 제곱 관계니까 2배까지 나오면 6대2배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2배가 맞네. 그래서 기획되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주게. 그래서 9번 치사 문제 맞아. 답은 니은이에요. 니은이라고? 네. 주기가 다르다고? 주견 2배의 같다고 했구나. 미안. 최소력이 2배라고? 최저점 잠깐만. 그려서 생각해보자. 이거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직각이니까 얘가 h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잠깐. 세타에 가까우니까 이거 맞지? H가 왜 나오지? 미안. 지금 세타가 아니라 L세타네. 세 번째 식.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되나? 그러면 세타가 2배가 되나? 계속 더 복잡해졌네.
야, 수학 잘하는 사람이야. 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거든. 그러니까 제도의 식은 h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요거거든. 이거 간단히 되냐? 세타 하나만 남길 수 있나? 아니면 어차피 이 상황이 나면 라고 생각해도 되죠. 아닌데 이거 크크니 수렴하나? 그냥 h가 0으로? 아이씨 정말 처음부터 잘못했나 봐. H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y? 미세진 크기는 응 미세지 크기니까. 그냥 직선으로 가는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 직선으로 생각하거든. 보가 아니야. 원래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 둘 다? 작업인데 말이 됩니다. 세타가 0이라서. 아, 그래서 극한 섞어서 생각한 건데 그냥 기하가 아니긴 하지. 그럼 다시 보자. 진폭이 2배다. 그러면 주기는 상관없고 역학전해지고 속력 둘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볼까? 복원력이 일정할 거고 복원력이 일정할 때 이동거리는 확실하게 2배가 되네. 키 곱하기 이동거리 이동거리니까 1 에너지가 2배. 어? 이렇게 생각해도 역학전이니까 2배가 나오는데 Excuse me 도저히 모르겠어서 커닝 좀 해야겠다. 47 잘못된 거지? 이해됐다. 풀이 해봐라. 풀이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풀이 논리가 뭐냐면은 진짜로 단진동. 그러니까 단진동에 에너지씩 써가지고 이 진폭을 그냥 x라고 줬다는 거지. 그러면 단진동의 에너지는 어차피 2분의 1 k x 제곱이니까 어쨌든 진폭이 2배가 되면 포텐셜 아니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4배. 그게 운동 에너지 아니 4배가 맞나? 4배.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4배 중심에서. 그러니까 속력은 2배라는 거거든. 맞네. 단순히 얘가 미세진폭으로 움직일 때 이걸 x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용수의 진자랑 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용수의 진자가 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x대 포텐셜이니까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이게 전부 다 운동이 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비례니까 V하고 X가 비례한다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니음은 답이네. 에너지는 4배니까. 됐어자 또? 또. 10번 잘 풀리지? 150페이지
이런 류의 문제 과거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 그냥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뿐이지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승원이 지금 풀고 있군. 승원이란다. 지민이. 이원아?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응? 그래서 끝까지 얘기해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시력적으로 참고 속력을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 점에 속력을 구한 다음에 반원은 아래쪽 속력으로 구해서 R만큼 떨어지는 거리 시간 곱한 결과가 L이랑 같다라고 풀겠다는 거죠. 계산이 응? 긴 하지만 응? 계산이 좀 막혔는데 그래서 나라면 저 R만큼 떨어지는 시간을 알고 있으면은 L을 알고 있으니까 그 떠날 때 속력을 알 수 있지. 즉 저 방구의 밑에 속력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처음하고 나중에 일거수가 같다라고 한 거도 바로 풀릴 것 같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사실 그렇게 풀어도 그렇게 안 복잡해. 어차피 식 두 개밖에 없다. 와, 12번 무서운 문제네. 실제로 이런 거 죽이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질문. 없으면 비싸죠. 자, 앙케이트 조사. 이건 아니고 지금 1번이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남은 게 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 RS는 아니 한 페이지 남았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연락학 제2법칙 그 다음에 하이탁 기준은 등급 단열 과정을 할 건데 사실 물리만 하는데 연락학 과정 중에 등적 과정이랑 등압 과정을 했고 등분하고 단열이 말만 나왔거든. 그런 다음에 칼 엔트로피, 칼로리 기간 이런 걸 배웠는데 사실 칼로리 기간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순환 뭐라고 하지? 네 가지 과정이 모여서 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 정도만 배웠고 식은 안 배웠을 거야. 저걸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요측엔 또 엔트로피가 빠졌네. 그래서 여기 찬반이라고 표시된 건 이거 할까 말까. 손 들어봐. 이거 할까 말까. 열역학 과정 네 가지다. 아니요? 그래도 두 가지는 할까요? 또? 네. 이게 만약에 과부가 한다면은 분명히 할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남은 부분보다 열역학 과정 전체가 필요해서. 아니야 그냥 가자. 우리 주사고 앉았냐? 자 그러면 저번 시간 복습 간단하게 몇 가지 했구나. 기체 분담이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또 처음을 하니까 여기 쓰자. 결국 이름이 뭐였더라? 피부 에너지? 이산화탄소 생성 정체는 뭐죠? 그냥 도일차를 아보가드로 공식 다 때려 넣는다. 즉 기체를 쌓아내는 공식 다 때려 넣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는 진짜로 내부 에너지 이건 말로 하시죠. 내부 에너지가 뭐지? 그냥 기체가 가진 모든 에너지 합. 그런데 이산기체하고 확정지는 정체는 그냥 운동 에너지거든.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즉 N개 입장에 있으면 어떤 식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산기체 상태 방정을 가지고 방금 뭐 이산기체 상태 아니 기체 분자 운동만 가지고 뭔가를 그치고 했더니 이름이
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아마 저번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아, 덤으로 혹시 필요는 없겠지만 RMS 정말 기억나시는 분 계시니? 혹시 그 왜 기억해? 요거 가지고 확산 속도도 금방할 수 있다. 같은 온도란 게 무슨 뜻이게? 예를 들어 이런 실험 여기에 손, 여기에 손 같은 온도 여기에서 AGC에 여기에서는 AGC3라고 해가지고 어딘가에서 만나가지고 염화물의 뭐지? 안 그래? 기체? 아 기체는 아니고 연기를 만든다 이런 거. 그럼 같은 온도에서 실험하고 있죠. 그럼 같은 온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온도가 같으면 운동량이랑 똑같다는 얘기겠죠. 운동량이가 같다라고 하면 그걸로 바로 알아냈으므로 대충 쓰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다는 거지. 원점 표시 안 했다. 그럼 그냥 당연히 쓸모 없을 거고 그죠? 질량하고 속도하고 관계는 뻔하지. 에이 대충 이렇게 쓰자. 어떻게 되게? V가 안 그럴 거야. 미안, V가 뭐가? V1은 V2라고 하는 건 이때 M1분의 M2라고 될 수 있겠지? 어? 반대. 미안.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아보가드로 수법하면 물론 면허도 알 수 있을 거고, 그죠? 아니야? 그 같은 시간 동안 날아갔을 때 거리 대충 계산할 수 있겠네. 이 분자가 얼마쯤 되지? 36이라고 하자. 36.5나 36이네. 얘 분자가 얼마쯤 되지? 17이나 16이나 그지? 이 숫자를 적다고 했냐면 또 어차피 루트식일 거라서 속도 B 얼마면? 몇 대 몇이게요? 4대 6이다 그지? 지금 2대 3이지? 속도의 B가 2대 3이니까 이게 생기는 위치는 뻔하냐? 이라고 저딴 거 예측하는데 사실은 속도식의 마지막 게 이게 이거다라면 저기 RS 능력도 금방 할 수 있지. 어차피 똑같이 이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습은 이 정도 하시. 뭔가 얘기를 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다 했나?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 이런 그렇고 열각 제1법칙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열이라고 하는 게 뭘더라? 랭가 분자 진동의 에너지 그게 아니라 추가 표시 우리에게도 뻔하지. 고온의 위치에서 저온의 위치로 이동하는 에너지라지. 그 열이라는 걸 보려면은 일단은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딴 데 안 쓰는 이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면 이런 게 생각하겠네. 고온의 위치에서 출발한 열은 저온 물체에 도착한 열과 같다. 아따 들게 안 나오네. 이게 뭐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중학교에 배운 거라니까. 그 뭐지? 비열 같은 거 처음 배울 때. 다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라고 하는 게 도출할 것 같은데.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지. 사실 역학이 발달하기 전에 열역학이 먼저 발달했으니까 인간이 처음 찾은 건 당연히 이거는 열량 보존 법칙.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다. 이게 열이 이동한다라는 개념이었다.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장난칠 거거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
고온에서 잘 열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빼돌려. 그래서 딴짓 쓰죠. 예를 들어 1이라든가.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볼까? 이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고 할 수 있나? 아니죠. 즉 열이 딴 데로 새나가면 즉 열 가지고 일을 하면 당연하게 열량 보존 법칙은 깨진다. 그래도 성립하는 게 뭐게? 또 뭐야? 이거 하면은 여전히 똑같겠지? 그럼 이제 열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 열량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열하고 일을 합해야지 보존된다고. 그럼 다시 얘기할까? 이거 열하고 일을 합친 개념. 열하고 일을 합쳐야 보존된다라고 맨날 하기 힘드니까 이름 붙여주는 게 낫잖아. 뭐라고 붙여할게? 그냥 에너지라고 해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열량 대신 보존되는 거 사실은 뭐다? 에너지라고. 그게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이다. 자 그러니까 연력학 연력학 보존 법칙의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다. 그럼 1. 연력학 제1법칙. 잠깐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과학이나 기술이나 사실은 목적성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목적성이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열의 일부를 빼돌려가지고 일을 하는 장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을 하니까 엔진, 열을 빼돌리니까 히트 엔진이라고 하겠죠. 우리말로 뭐라고 하게? 열기관이라고 한다, 그죠? 지금 열력하기 발달한 건 사실 열기관 때문이다. 그럼 사람들이 관심사는 뻔하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작품을 찍은 기체가지고. 그래서 열력학 제일법칙은 개념이 되게 간단한데 오히려 사실은 신경 안 쓰는 게 방향인데 사실 열력학 제일법칙은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고 주로 주목하는 건 당연히 에너지하고 열하고 에너지나 일이나 뭐 똑같으니까 관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뻔하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기 가지고 일을 시킬 때 애들한테 주는 거, 즉 투자하면 당연히 누가 뭐래도 열이다. 그럼 저기에 개라고 대충 이름 붙인 건 사실 자동차 엔진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이 바라는 건 이놈의 개가 외부로 이걸 내가 써먹어야겠다. 일을 하는 게 목적이겠지. 근데 저놈의 개 또는 엔진은 내가 투자한 만큼 항상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일부는 지가 목적지. 그러면 스토리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열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지가 목적지했다고. 그러니까 성립하는 식은 나는 열을 투자했는데 이 열 중에 일부를 일로 바꾸고 목적이었다. 근데 일부는 지가 목적지다. 이게 열그 제곱식의 의미다. 그래서 식 자체가 드럽게 간단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방향이 헷갈린다라고 한번 맞춰보실까요? Q가 뭐죠? 열이라고 나왔지만 Q가 뭐게? 열이라고 하지만 수식을 붙여서 얘기해줘. Q가 뭐야 도대체? 외부에서 누구한테? 공급? 투자? 아니지 몰라. 공급이라고 하죠. 즉 방향이 걔가 받아들인 쪽이 플러스라는 얘기다. 왜냐고? 열기관에서 항상 열 받아서 일하니까 그걸 플러스하는 게 당연하지. 자, 그 얘기는 Q가 양수형이 무슨 뜻이게? 걔가 열 받았다는 뜻이겠지? 그럼 Q가 음수라면 걔가 열을 받은 게 아니라 방출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W가 뭔지 얘기해봐. 1이라고만 하지마. 그렇지, 그게 플러스라면 그게 목적이라서 그렇게 정한 거다.
라고 왜 강조하냐? 화학에서는 방향이 반대거든. 화학에서는 기체가 목적이니까 기체가 받은 1을 플러스로 한다. 그래서 화학하고 물리하고 같이 하면 헷갈린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방향표면 또는 탐구하려고는 목적을 다시 물리에서는 일시키는 게 목적. 화학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체만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걔가 외부로 한 일이다. 반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문제에서 단서를 주는 문제 해석을 거꾸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것도 해석해볼까? 떡술과 연수장판과 걔가 외부로 1 했다는 뜻이. 요건 힘들걸. W가 흠수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말로 얘기해봐. 걔가 이 바다. 네. 걔가 1을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했다는 건 외부에서 1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부호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Q, W, 열 1 하면 당연히 언젠가는 후회한다. 방향까지 잘 생각하죠. 그리고 사실 방향 뻔하지. 일시키는 방향이지 뭐. 델타 U 없는 생각.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아니지. 주어까지 붙여주자. 걔의 내건지. 이건 그냥 걔에서 변하는 거라 가지고 얘는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얘 같은 나한테. 그러면 부호 뻔하지. 델타가 나서는 걔가 내건이 증가. 함수야? 함수. 이제 우리가 쉬우니까. 얘는 패스하자. 자, 그 다음. 그러면 연력학 과정을 하기 전에 여기에 또 끝내시겠습니다. 방금 어떤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찾았으니까 Q에 대한 식은 이거다. W 어떻게 한 거더라? 좀 제대로 된 식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GQ. 됐다 그지? 해당 단수의 PV 그래프의 넓이란 뜻이다. 계산은 필요하면 하면 되고 지금 할 거야. 델타 U는 어떻게 되지? 단위자 분자 이상기체 기준으로 저번 시간에 중요한 거다 그죠? 맞다 적어놨었구나.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연력학적 과정들에게 다 보자. 근데 사실 어차피 필요한 건 등원하고 단열이야. 그러니까 어떤 놈이 교육과정 그따위 짜가지고 진짜 사실은 아무도 수능에서 2를 선택 안 하니까 2를 직업 선택? 이라고 돌려버리고 그래도 중요한 거 체크해야 되니까 무리하게 중요한 걸 모아놓고 끌어내렸거든.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떡이 됐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카로니 기간의 엔트로피를 다루는데 등온 과정하고 단일 과정이 필수인데 원에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놈이지? 그냥 원에서 다룰 수 없으니까 2로 올린 건 알겠는데 왜 이거만 올리냐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보자. 그럼 W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 요거가 있다 그러지? 부피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외부로 1을 했다는 뜻이다. 그 다음 내변식 따지는데 중요한 건 온도겠지. 나머지 산수니까. 그 얘기는 내변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온도만 보면 된다라는 얘기다. 그럼 네 가지 과정. 등 누구 먼저 하죠? 제일 쉬운 거 먼저 하죠. 등적 과정. 은 뭐고? 등 앞 과정은 뭐? 요거 두 개는 물리원에서 그런 거라 너무 쉬워서. 그 다음 등 온 과정은 뭐?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 뭔지. 강의 살짝. 자, 난이도로 얘기하면 등급 과정은 별 5개 중에 하나 정도. 등급 과정은 별 5개 중에 2개 정도. 등급 과정은 별 5개에 5개. 단열 과정은 별 5개 중에 10개 정도로 할까?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해석한다라고 말을 듣자마자 뭔가 단서를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단서를 알아내고 그래서 연락학 제2법칙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계산할 게 있으면 계산하고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 과정의 뜻부터 보자. 등적이 무슨 뜻이 이게? 부피가 일정하다. 그 얘기는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그지? 한 단계만 더 해석할 수 있을까? 부피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거? 이 얼마다? 0이라고. 그래서 등급 과정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 사실 물리와 수에서 필요한 건 제일 위에 쓴 저 빨간색 뿐인 거다. 자 그럼 등합은 하나 맞아.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죠? 없다. 딱 하나 피하고 판기인데 얘밖에 없고 피가 있지만 이거밖에 나온다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지? 딱 글자 드럽게 안 써지네. P 델타 V를 쓸 수 있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난 등합 과정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딱 떨어지는 게 없어가지고. 자 그럼 등호는 무슨 뜻일까? 당 온도가 있죠. 그 얘기는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 바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케이. 내부연수의 변화가 없다.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건 말뜻 자체가 열을 끊었다는 뜻인가? Q가 빵 출입하는 얘기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건 테스트할 때 좀 이따가 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열각각 제2법칙을 적용시키는 건데 자 Q는 W 플러스 델타에서 W가 빵이니까 당연히 열각각 제2법칙 적용시키는 가한 열은 싹 다 어디에 쓰이나? 1을 못하니까 내부에너지 변화에 쓰인다는 얘기다. 의미를 해석해보면 어차피 내부에너지 변화는 누구 보면 할 수 있다고? 온도 변화 보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온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라면 등적 과정 쓰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다. 그냥 깡통 안 따고 가열하면 터진다고. 응용하자면 배가 고파서 라면 빨리 먹고 싶은데 물을 제일 빨리 끓이는 방법은 뚜껑 꽉 누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그럼 온도 제일 빨리 올라가지. 그럼 아메리카 높아지니까 끓는 전도 높아지고 라면 너무 빨리 익겠네? 라면이 쫀득쫀득하겠다 그지?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 등적 과정으로 끓이자. 압력밥솥 너무 제일 좋다는 얘기야. 자 등압이라고 하면 Q 더블 플러스 델타인데 0이 되는 게 없어 그지? 그래서 얘 망한 거다. 엄청 싫어한다. 사실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근데 계산 좀 이따 하시고. 자 등원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부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데? 의미 해석해라. 이게 무슨 뜻이죠? 가한열이 싹 다 일로 변한다. 근데 물리학자 또는 기계공학자가 원하는 게 그거였지. 일시키는 거. 그래서 웬만한 기관에서는 등원 과정이 들어간다. 되게 좋지. 근데 문제는 온도를 하나 넣었으면 일을 못한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2개 이상 써야 되니까 보통은 등원 과정 2개 그리고 나머지 과정 2개 아무거나 찍어서 한다. 마지막 단열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Q가 빵이니까 빵은 W 플러스 델타 U 그런 거예요. 해석은 좀 이따 하시고. 자 그럼 얘들 가지고 조금만 더 해석을 한다면은 얘는 당연히 2분의 3 R 델타 T 이렇게 해석하면 끝. 얘는 T 곱하기 델타 V 엄마! 더하기 2분의 3 NR 델타 T인데 뭔가 더 계산하고 싶지 않냐? P 델타 V 더하기 2분의 3 NR 델타 T 하니까 뭔가 계산하고 싶지 않냐고. 예를 들어 상태 방정식을 쓰고 싶다거나 기본
하면 되겠나? 그 대신 쟤는 저기 계산 끝. 그래서 등적 과정보다 등압 과정에서 같은 온도 변화를 일으킬 때 열을 더 많이 가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등 과정은 알짜로 없네. 등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하다, 그 얘기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까 P 곱하기 델타 V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시죠? 그래서 알짜로 없지 뭐 적분해야 돼. 이게 사실 물리원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고 하이탑에서 나오는 이유고 다른 책에서는 결론만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적분은 어떻게 해? 적분해. 얘는 요거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하지. 저 까만색 해석이 원래 무슨 뜻이죠? W가 마이너스 델타 U란 거? 단열 상태에서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다면 부피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즉 단열 상태에서 팽창을 하면 외부 일을 한 셈이니까 내부 엔진 감소하니까 온도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건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나온 얘기 맞나? 구름생성. 그래서 요거는 공통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자, 그럼 과정 해석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 의미를 볼까? 사실은 물리학자들 목적은 1이다. 근데 그 1을 구하는 게 어디 갔지? 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있나? PV 그래프에 넓이 해석할 수밖에. 자, 근데 등적 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건 부피가 똑같다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5포인트 여기로 변했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 이딴 식으로 안 겹치겠네. 힘들어 죽겠는데 이딴 식으로 변했다라는 건데 이런 어차피 PV 그래프에 압의 면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는 얘기다. 그 다음 등압 과정도 해서 이 정도 끝났는데 얘가 별 두 개 있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따지면 전부 다 PV 그래프다. 그래서 얘는 부피가 변하겠네. 예를 들어 V I에서 V F까지 그 변화는 패스란 게 경호란 게 압력이 컨스탄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테그럴 PdV가 W라고 하는 거에서 ISF로 갈 때 이 면적만큼 일을 했다라는 거. 이때 적분값은 양수되니까 얘는 양수겠지. 반대로 부피가 감소하면은 W는 음수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W를 더하면 결국 이것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해. 즉 PV의 그래프 주면 되게 간단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등온 과정 한번 계산해볼까? 난이도 5개짜리. Help me. 이거 어떻게 접근하지? P를 V를 어떻게 접근해? 난 모른다. 변수는 V인데 그치? 응? 뭐라고? 그렇지. 뭘 쓰면 된다? 항상 위기에 맞닥뜨린 이상기체 상태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계산이 가능한지 한번 볼까? 변수가 하나 맞냐? V 하나밖에 없나? 나머지 상수인가? N 상수가 R 상수고 T도 상수인가? 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안심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N T 빼내고 인테그랄 I에서 F까지 V분의 1 dV. 헉! 이거 적응 못하는데. 절대값 표시 잠깐만. 하지 말자. 부피가 음수가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수학이면 지금 절대값 심어야 돼. 저 하나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둘 다. 미안. 어느 순간에 틀려버렸다.
여기서 사실 함수가 정해진 IF 했는데 요거는 부피가 변수니까 명확하게 근데 또 왜 제곱을 했대? 지금이라도 바꿀까? 아 이제 또 IF하고 안 되겠다 IF 하자. 아 슬퍼. 야 그럼 아까 쓴 거는 이렇게 쓰자. 두 번 쓰기 귀찮아서. 너무 뛰어넘나? 이건 되겠지? 로그 빼기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등원 과정을 안 다루는 거다. 물론 최종 결과는 나옵니다. 이렇다고 수능 문제도 나오고 유도도 안 되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원 과정을 따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여기에서 최종식 이거 꽤 중요하다. 다른 것과 다르게 압도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식이다 그죠? 그리고 이게 복잡하게 나오는 이유도 뻔하지. 등원 과정이면 그래 기체의 부피변은 어떤 놈의 법칙에 따른다. 온도가 일정할 때 보일 법칙 따르겠지. P와 부피도 반비례한다. V는 부피가 처음에 여기였고 V 아니라고 했나? 나중에 여기였다. 그래서 I에서 F까지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쭉 따라 내려가면 당연히 이거 옥상이 된다 그죠? 네, 공식적으로 물리 P까지 접근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곡선하는 넓이를 구할 방법은 없다. 교육과정은 상관없다. 어쨌든 저 단계의 넓이 구했으니까 위에처럼 이상하게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걸 부인 이유가 뭐냐면 물리 1까지만 하면 이 책도 마찬가지. 책에 W 어디 갔어? W 구한 이거 아마 책에는 여전히 P 곱하기 데이터 V로 돼 있었지. 그래서 W P 곱하기 데이터 V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란 거다. 자 그러면은 일단 등원까지는 이렇게 됐고 책도 결론이 이거였지? 그리고 책에 보다시피 이거 적분 말고 다 없다. 적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 단열 과정. 우와 책만큼 하는 거 버릴까? 그래서 책만큼 이만큼이다 그죠? 그런데 저 뒤에 카르노 키크까지 제대로 다루려면 한번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자. 자, 요건 사실 그때의 상황인 게 단열 과정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팽창하면 내부에너지 써먹는다. 그럼 내부에너지가 변하고 온도가 변하니까 압력이 변하고 압력이 변하니까 한 1도 변한다. 즉 1을 하면 온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할 수 있는 일이 변하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온도 변하고 지금 원인하고 결과가 묶여있는 셈이다라는 건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매우 작은 구간, 즉 극소변을 따질 수밖에 없다. 그럼 매우 작은 부피 변화를 할 때 압력은 그동안 일정할 테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내부 에너지 변화는 뻔하지 뭐. 온도가 그동안 dT만큼 할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지금 이번에서 어디 갔네? 단순한 분자 기준으로 한다고? 오케이. 식이 다소 어렵다, 무섭다. 뭐 그게 길겠지만 어차피 생각하면 똑같아. dV나 델타 V나 dT나 델타 T는 똑같지 뭐.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덮을까? 무조건 막히면 이상기체 상태 원자식으로 풀자. 자, 그런 다음에 뭔가 계산을 할 건데 일단은 날릴 수 있는 건 날리고 똑같이 날아가 어차피 상수라서. 자, 그런 다음
얘들 값이 가까워하는 얘기에서 무슨 짓을 할 거면 양변은 적분할 거야. 적분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보자. 이때는 t가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도 t가 상수인가? 아니지? 아까 얘기했지 v하고 t하고 같이 나온다. 압력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쓰는 수학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러세요. 그럼 각각 적분할 거는 변수 자체는 양변을 분리해보면 되죠. 한쪽은 v만, 한쪽은 온도만. 즉 이거 수학에서도 변수 분리라고 하는 건데 테크닉 자체는 대학교에 쓰는 거다. 그래서 이게 별표 난이도가 5개라고 하는 거다. 아니 5개 중에 10개라고 하는 거다. 대학교 연구소가 돼야지 정식으로 배워.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변수가 분리가 된다. 즉 좌변은 v에 대한 함수, 우변은 t에 대한 함수로 분리가 됐죠. 그럼 이제 죄책 없이 적분해 버리시면 됩니다. 이번에 변수 이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범위도 계속 i로 밀자. 왜 어떤 놈이 i로 써가지고 힘들어 죽겠니? 아이고 이거는 온도니까 아마도 온도는 당연하게 T(i)에서 T(f)로 변할 거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계산이니까 바로 간단 쓸까? L은 T(i)분의 Tf는 마이너스 2분의 3 T(of) L을 만들었어. T(i)분의 Tf가 될 거고 이걸 이쁘게 만들어 볼까? 날려. 이라고 해서 되는 거 맞냐? 그럼 로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똑같기 때문에 vi분의 vf는 ti분의 tf의 2분의 3승 아니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tf는 ti의 i의 2분의 3승 따라서 곱하기 엄태를 쓰면 ti vi의 3분의 2승은 tf vf의 3분의 2승이라고 쓸 수 있지. 얘도 이항해버렸다고. 이게 진짜 이항해버렸다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결론. 그래서 t 곱하기 그게 뭐지? 단열 과정이 일어날 때 규칙은 뭐냐면 t 곱하기 v의 3분의 2승 하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단열 과정의 첫 번째 규칙이다. 그리고 저렇게 카드를 다룰 때 썸을 12부터 하고 그리고 빨간색이 안 나온다. 계속하자. 단위 과정을 나타내는 식은 따로 있으니까. 그럼 t는 nr분의 pv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원래 n 곱하기 r은 똑같으니까 단위 과정에서 결론처럼 쓰는 식인 p 곱하기 v의 3분의 5승은 일정하다 라고 하는 게 단위 과정의 사실상 최종식. 근데 단위 과정 푼 부분은 딴 거하고 다르게 W를 계산 안 했네. 그렇죠? 그래서 W도 계산하자.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인데 P0, V0의 5분의 3분의 5승 은 P, V의 3분의 5승이랑 같으니까 P는
P0 V0에 V에 마이너스 3분의 5승이라고 하면 되겠네. 맞죠?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아이고 미안 어디 갔어? 3분의 5승. 얘는 어차피 뭔가 무서워서 상수에 불과할 뿐이지. 그럼 여기 숙제가 와서 적분하면 끝나지. 실제 방식의 적분이야. 그래서 떠올려 드릴 게 쉽게 나오고 사실 이거 단분자 분자에서가 성립하는 거라 아무도 이런 계산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같이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딴 식으로 W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물리원이 됐든 어떻게 됐든 모를 테니 처음 볼 테니까 해보는 거. 그럼 분량 보면은 대충 난이도가 왜 그렇게 설정되는지 알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아마 너네가 이걸 다룬 건 혹시나 과거 간다면 과거 2학년 수준이다. 그 얘기 생각할 때는 요거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전후의 등 앞하고 등장은 날리고 가공 기간으로 넘어갈까? 없어 책이야. 원에 있는 내용이야. 가 아니라 원에서 이렇게 써보지. 웬만하면 과거 1학년 때 해봐. 과거 1학년 때 물리 2에서 물리원에 빠진 부분 다 한다. 예전 상대성 이론할 때는 특수 상대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있어. 물론 연력학 한다면은 엔트로피는 못 내겠지만 연력학 제1법칙까지는 충분히 낸다. 그래서 정말 하체문도 안 쓰고 카르노 기반 엔진이 그냥 기관이다. 그래서 도대체 쉬운 엔진이라고 말하더니 왜 기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르노 기관. 그럼 그 엔진까지 같이 얘기하자. 엔진이 뭐하는 놈이냐? 응? 아니 그건 열기관이야. 엔진이 뭐냐고 물었다. 응, 그냥 일하는 놈이다. 일만 하면 다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기관은 간단하게 열 처먹고 일하는 놈이 열기관이지. 자, 그럼 그런 기관은 뭐냐 하면은 이상적인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상적인지는 증명은 범위가 아닐 것 같고 간단히 얘기하면 얘보다 우수한 엔진 기관이 있다라고 가정은 항상 모습이 생기기 때문에 또는 엔트로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차피 필요한 게 등원하고 단위 과정에 따른 둘밖에 없으니까 등원 과정에서는 열을 1로 바꾸고 즉 흡수한 열만큼 흡수하고 방출한 열의 차이만큼 1을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단위 과정에서 어차피 열을 흡수 안 하지. 근데 엔트로피는 그 열의 출입이라는 관계가 있다, 그죠? 나중에 재기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카노 기관은 제일 효율적인 열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카노 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일단 모든 엔진의 로만 열을 받아서 1로 싹 다 바꾸는 등원 과정이 두 개 쓰고 그 등원 과정을 만약에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한개 빵이지. 팽창할 때 1을 했다가 수축할 때 그대로 1을 뱉어내니까. 그래서 등원 과정은 둘로 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식으로. 그 다음 떼는 방식은 여러 개인데 하필이면 하느니는 등이 아니라 단위 과정으로 불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카노 기간에 딱 들을 무슨 생각해? 몇 타시 아니야? 7판 이상에서 그래. 카노의 기관의 네 가지 행정은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른달까? 동사 따라갔으니까 등원, 부피가 늘었으니까 팽창.
그 다음 2번까지는 단열 상태에서 어쨌든 부피가 났으니까 팽창. 그럼 1번에서 2번으로 올 때까지는 외부로 일을 한다라는 뜻이고 3번은 두건 상태에서 압축. 즉 델타V가 음수니까 이도 음수. 그 얘기는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과정도 당연하게 부피가 줄었으니까 압축. 단열 상태에서. 그래서 1번, 2번에서 외부로 일을 하고 3번, 4번에서 외부에서 일을 받으니까 한 번,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으로 돌아올 때 외부로 한 일은 당연히 그랬던 넓이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더 진행하기 전에 1번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할까 방출할까? 등호 팽창 과정에서는 열 흡수하기 방출하기? 등호이니까 당연하게 델타가 빵이겠죠. 그럼 Q는 W니까 외부로 일을 했다는 게 그만큼 열을 흡수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게 공업으로 가다. 얘가 TH니까 얘가 TC고 2번 과정에서는 열 흡수하기 방출하기. 2번 과정에서 외부로 일을 했다. 열 흡수일까? 응?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전체로 때 흡수한 얘는 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3번은 외부에서 일을 받았으니까 얘는 그만큼 열을 방출할 수밖에. 그래서 QC만큼 열을 방출할 거고 마찬가지 4번에서 1번으로 되돌아갈 때도 단열이니까 열출입 없다. 그럼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니까 한 번 회전할 때 아니면 한 번 순환할 때 흡수한 열 QH-QC지? 그만큼이 당연히 W가 되거든. 자, 그럼 이제 각각 과정을 한번 쭉 펼쳐서 속성이 뭔지를 볼까? 1번하고 3번을 따질 거고 왜냐면 둘 다 등비. 뭘 따질 거냐면 이걸 따질 거야. Q, H, 공분에서 흡수한 열. 이건 1이랑 똑같으니까 아까 구한 1 공식 따라가지고 어디 갔지? 얘 W 쓰네. 2를 부여놓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N, R 온도는 T, H, L, V1에서 V2라고 하면 되겠네. 3번 과정에서는 Q, C는 똑같이 N, R, T, C, L은 3에서 4로 갔으니까 V2는 V3. 야, 필기한다고 정신 없구나. 이건 중요한 포인트니까 2번, 3번에서 이상한 것 찾아라. 아니 2번 이상한 거 없어. 3번이 맞게 된 식인지 판단해라. 그러니까 VI분의 VF니까 3에서 4로 가면 V3분의 V4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우이가 끄덕끄덕했으니까 맞다는 거야? 맞아 얘기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누구 뭐? QC는 그렇지. QC가 원래 마이너스였다 그죠? 그래서 이항시키면 미연에 뒤집어지겠지 당연히. 자, 그 다음 계속 2번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했는데 식은 누구 쓸 거냐면 누구 쓸 거다. 그러면 단열 과정에서 시작은 누구였냐? T 합 V는 2 얘 이거보다 이거 싫은데 3분의 2는 TC V3의 3분의 2승이랑 같다라는 결론 나오고 4번 과정에서는 4에서 1로 가니까 T 콜드 V4의 3분의 2는 T 합으로 간다면 V의 1의 3분의 2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2번하고 4번식에서 누구를 이끌어낼 거냐 하면은 이번 계산에서 TH분의 TC 이러면 틀린지 잘 봐. 얘 이행했으니까 3, 2 얘는 좀 이행했으니까 4, 1
다 들렸죠? 그래서 2번, 4번에서 TH분의 TC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런 결론. 그 얘기는 내 안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얘가 똑같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라고 놓고 다시 정리를 하면, 그래서 V1분의 V2는 V1분의 V2는 V4분의 V3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네. 이 결론이 왜 외운 거냐면은, 왜 구한 거냐면은 여기다 쓰려고. 얘들 똑같은 거 맞냐? 맞죠? 자, 그러니까 아프긴 하지만 이제 읽어주세요. 이 정도는 결론이 다 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1과 3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이걸 구할 수 있겠죠. QH분의 QC 계산해볼까? QH는 NR, TH, L은 까먹었으니까 컴님 V1분의 V2 QC는 NR, TC, L은 V4분의 V3 근데 앞에서 구해낸 뜻이 분수분이 똑같으니까 얘는 당연히 약분되죠. 물론 얘도 약분되고 R도 약분된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에서만큼은 굉장히 특이한 결론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QH분의 QC는 엄마야? TH분의 TC라는 거다. 그럼 저 식의 가치 여러 번을 한번 살펴보자. 마지막에 얻은 식. 별아야, 네 몸에 열량이 얼마쯤 있을까? 그럼 차가운 벽은 열량이 얼마쯤 있을까? 확실하게 벽에 팔을 대고 있으면 시원할 거 아니야. 열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거든. 근데 총 열량은? 별아 몸에 있는 열의 총량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C한 델타 T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럼 난 네 원자를 깨버릴 거다. 그럼 인MC 되고 에너지 더 나오잖아. 즉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포함된 열은 구하기 힘들다. 그럼 다시 별의 온도를 구할 수 있을까? Yes. 벽의 온도 구할 수 있을까? Yes. 측정만 하면 되니까. 지금 뭔 소리냐면 얘는 계산하기 드럽게 어려운데 얘는 계산하기 드럽게 쉽다는 얘기다. 그럼 이거랑 관계 있는 얘기는 먼저 얘기할까? 열효율인 거. 자, 효율이란 건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 대비 이득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열기관에서 뭘 투자해서 뭘 얻을까? 그냥 고급에 투자한 열, 저급에 도착한 열 관심도 없으니까 이득은 뭐게? 1이겠죠? 그런데 얘는 1이라고 한 게 어차피 얘가 누구랑 누구의 차이라고? 흡선열하고 방출한 열의 차이겠죠? 나머지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집어넣으면 QH분의 QC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리원에서 마치 외우는 듯이 이런 식이 나왔는데 말이죠. 외우기 쉽게 아니지? 바보가 아니면 누구나 효율이 투자 대비 이득이란 말할 거 아니야. 그럼 금방 만들어내면 되지. 뭐 어려운 게 있나? 그보다도 아까부터 H분의 C라고 쓴 게 이거 때문인데 이거 계산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근데 저걸 왜 배워 도대체? 그래서 이 식이 같이 큰일 났다. 카르노기관의 열효율 EC라고 하는 건 비교한 목적. 이게 만약에 카르노 기관이었다면 방금 죽으라고 계산한 것처럼 1-QH분의 QC라는 계산 안 되는 값은 1-TH분의 TC로 바꿔 쓸 수 있겠다. 그치? 카르노 기관만. 그래서 맨 마지막 식 카르노 기관만 적용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계산하는 QH분의 QC가 아니라 측정도 쉽고 구하기도 쉬운 TH, TC 가지고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기간. 그럼 나머지 기간의 열 효율은 얘가 최대보다 작겠지. 즉 적어도 이 칼로리 기간의 열 효율이라는 게 열 기간의 최대 효율을 의미한다. 이런 건 알 수 있겠지. 즉 주가 다 끼어나도 이거 이상 온도 차이가 우리 칼로리 기간을 계산한 것보다 열 효율이 높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게 100%한테 쓰는 게 제일 높다고 했지? 자 그럼 요거 마지막씩 간단하게 생각해볼까? 요거의 의미. 그럼 효율이 높을수록 좋으니까 주전비 이득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이 높을 수 있을 거냐? 저 식에서 TH는 어떻게 할수록 좋다? 높게 할수록 좋겠다 그죠? TC는? 그럼 열효율 100% 만들 수 있을까? 쉽잖아. TC가 빵이 되면 되잖아. 즉 전부가 되게 역KPN을 맞추면 된다 그치? 자동차에서. 자 그리고 사실 0KPN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연력 0KPN 도달할 수 없다는 게 심지어 연력학 제3법칙이라. 즉 선생님 TC는 주갔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 열효율은 1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칼로리 기간마저도 포함해서 열효율이 100%인 기간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열효율이 100%라는 건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건데 그럼 QC가 빵이라는 뜻이지. 그럼 QC가 빵이는 누가 주어지? 고분에서 추가한 일이 싹 다 일로 바뀌었다는 뜻인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열을 100% 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요즘도 열효율만 계산해도 나오는 얘기다. 자 그러면 갑자기 엔트로피 라는 거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딱 보자. 단면 중에 나오는데 사실 엔트로피 이렇게 유도하는 건 아니야. 더 쉽게 유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하다. 그런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카르노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교과서에 더 이름이 크게 나오긴 했었는데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볼까? TH분의 QH로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카르노 기간은 순환 과정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T분의 Q T도 일정하지 않고 Q도 일정하지 않는 T분의 Q라고 하는 게 일정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카노에게 열효율이 제일 높은 이유가 각각의 T분의 Q가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거나 자 그러니까 이 중요한 변수의 이름을 지어줘야지. 그래서 define T분의 Q라고 하는 거를 S라는 연력학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얘가 엔트로피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연력학 함수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별아 혹시 연력학 탐구 있었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델타 Q는 T분의 어머야! 그래서 흔하게 책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연력학 엔트로피라고 하는 델타 S는 T가 똑같을 때 델타 Q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카르노가 만들 뻔 했었는데 아깝게 그래서 이거 이미 만약에 온도가 똑같다면 열받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왜냐고? 열은 불규칙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를 하자. 간단한 문제다. 엔트로피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입자의 질량은 다 똑같다. 그리고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다 똑같다. 근데 하나는 이따위가 움직이고 하나는 이따위가 움직인다. 진짜 속도 다 똑같다고 했다. 이 개하고 이 개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크게 입자의 질량하고 속력은 다 똑같다. 당근 움직이는 방향밖에 없어. 그럼 에너지는 누가 더 클까? 똑같이?
그러면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운동, 에너지 또는 힘과 특징으로 이동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대충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할 때 기체를 밀어내는 게 이렇게 밀어내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 두 차이가 뭐냐 하면 에너지는 똑같은데 방금 봤듯이 열이 1로 100% 전원되는데 1은 열로 전부 다 전원되죠. 차이가 뭘까? 얘는 불규칙한 거야. 얘는 규칙적인 거야. 지금 열 에너지의 정체가 여기에서 나오죠. 열 에너지는 입자의 불규칙한 진동운동 에너지다. 그럼 걔가 열을 받았다는 건 걔가 그러면 불규칙해졌다 또는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상태가 엔트로피가 사실 높은 상태고 얘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같은 온도에서는 열과는 당연히 불규칙해진다. 또 유식하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반은 열이 똑같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지. 그것도 당연한데 온도가 낮다는 건 입자 운동이 느리다는 뜻. 아예 온도가 낮으면 멈춰있지. 특정한 규칙적으로 쫙 배열했었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열을 살짝만 집어넣어도 규칙성이 왕창 깨지지. 원래 규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피가 뭐냐라고 하는 거 당연하게 이렇게 수식을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질서한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무질서하다라는 건 연락하기는 굉장히 먼 얘기야. 통계역학 얘기지.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목적은 이 정도까지야. 자, 어쨌든 이거는 패스 거량에서 나온 건 수대, 그리고 이번 백골인데 안덕분이 오신 손 던져보니까 여기에 복사기가 있으니까 프린트하는데 빠를까? 책 없으신 분? 또 필요 없어. 나머지는 다 있나? 그러면 약 5분 정도 쉬었다 할까?
어우 추워. 추운 사람 너 혼자 추울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자, 그래서 2번 전기 증기제. 일단 사실대로 얘기하면 고등학교까지 전기나 자기나 배우면 다 틀렸거든. 하이탑도 예외 아니다. 지으면서 들어. 근데 하이탑이 그나마 양심이 있는 게 나중에 어떻게 기술할 거냐면요. 감상하고 계세요. 20페이지에 21페이지. 원래 전기하고 자기는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또는 이 책 보면 맨 마지막 봐봐. 맥스웰 방정식을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찾았냐? 몇 페이지냐? 미안, 프린팅이 있을 리가 없어. 찾았다. 142페이지. 그래서 전자기는 통째로 맥스웰 방정식 가지고만 풀거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다 쓸데없거나 다 외우거나. 그래서 난 이 부분 수업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아마 이 단원은 외워야 된다거나 그러려니 하라는 게 꽤 많이 봐요. 역학과 달리. 역학은 근본부터 시작하는데 전자기는 아직 근본부터 시작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자기가 왜 그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지 넌 뜻이 아닌 거야. 반 정도는.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부터 쿨러 법칙. 외우는 법칙부터 나오지. 쿨러 법칙이라. 그 중에 전화. 물론 전화는 조선시대에 이걸 높여 부르는 말을 얘기하는 거지. 아님 말고. 전화는 영어는 charge라고 하는데 약자는 좀 이따 쓰시고 전화라는 손을 쓰시고. 전화라는 게 뭐냐 하면 전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전하라고 합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메이든 당기든 뭐 하여튼 전부 다 전하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뛰어났냐면 자기 현상의 원인도 전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하가 가만히 있으면 전기, 움직이면 자기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 적용하면 아예 구분도 안 돼. 자, 일단 이 정도. 그 다음 이렇게 하셨네. 난 조금 더 열심히 걸어야지. 종류 몇 가지게? 전하의 종류? 두 가지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중력은 항상 당기지. 근데 전기력은 밀어낼 때도 있고 당길 때도 있다. 그럼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양이 한 가지가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전하의 종류는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이거 성질은 뻔하지. 같은 종류를 밀어내고 반대 종류를 당긴다는 거다. 그럼 적당한 기호가 뭐가 있을까? 전하의 기호 적당한 거. 생각이 이게 적었구나. 나는 이렇게 정할 건데. 같은 종류를 밀어내고 반대 종류를 당기려고. 저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왜 이런 헛소리 하냐면 이렇게 좋은 기호를 놔두고 벤자민 프랭클린 멍청이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전 바람에 너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이동방이 반대라고 배웠지? 사실 벤자민 프랭클린 아무거나 플러스로 잡아서 그렇다. 그것도 잘해.
그럼 그 다음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 문장에서 그지 두 가지는 게 중요하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즉 플러스가 플러스 1은 1도 없다. 그냥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 무의건조하게 AB라고 하던가 차라리 헷갈리지 않게. 괜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왠지 플러스가 더 중요하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잖아. 자 다시 강조하지만 두 가지는 게 더 중요한 성질이다. 반대로 이렇게 중력에서는 이 전기력, 중력 현상의 좌우는 원인인 질량의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힘이 한 가지밖에 없다. 뭐 이해도 좋고. 그다음 전화량. 은 당연히 차지 퀀티티. 그래서 약자는 Q를 쓰는데 몰라지 Q를 써도 되고 어쨌든 양이라는 뜻이다. 해서 전하의 양을 의미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컨닝해야지. 뭐가 중요하다고 돼 있죠? 단위 쿨롱이라고 썼네. 그래서 1 그대로 얘기하자. 예, 단위는 뭘 쓰냐면은 C라고 쓰고 뭐라고 부른다고? 덥냐? 오케이. 뭐라고 읽는다고? 쿨. 롱이야, 롬이야? 내가 정체했을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법칙, 예의다. 예를 들어 어떤 놈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라에서 불린 대로 쿨롱이라고 불린다. 근데 단위는 싹 다 예외 없이 영어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단위는 쿨롱이라는 거고 이 쿨롱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했더니 대충 이거지 뭐. 전류로 정했나? 딴 걸로 정했나? 전도로 정했나? 이 쿨롱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뭐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전자의 전하량이라는 거지. 내가 볼 땐 얘가 더 중요한데 얘가 첫 번째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다. 전자가 0으로 2니까 전하량은 2에서 따서 전2라고 하는데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고 그 다음 자연계에 존재하는 전하량 중에 2보다 작은 거 없고 항상 모든 전하는 전자 전하의 정수계로 존재한다. 정수가 좀 커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기본 전하라고 합니다. 기본 전하량이고 기본이라는 게 붙었다는 게 이거보다 작은 단위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자연계는 2분의 2 플러스 3분의 1, 2, 3 플러스 3분의 2, 2 마이너스 3분의 2, 2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 하필 이걸 예로 들면 쿼크가 분수의 전하를 가지는데 걔들은 자연계에 잔뜩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쿨롱이에요. 6.6 곱하기 18승분의 1 쿨롱이겠죠. 계산하면 이될 거다. 그래서 책엔 위에 거만 나와 있겠지만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더 하자. 다시 1 쿨롱은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렀기 때문에 1A 곱하기 세컨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뒤집어서 전류가 아직 안 나왔지만 1A는 1쿨롱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렀다 라는 뜻이기도 하다. 일단 이 정도까지 해놓고 그냥 쿨롱 법칙, 아니 전하는 보존 법칙 하지 말자. 전류가 흐르든가 말든가 전기력이 생기든가 말든가 전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동하거나 한 놈이 이동하고 딴 놈이 왔거나 이런 것 뿐이지. 이건 중학교 내용은 똑같으니까 갖다 버리시고 그냥 쿨롱 법칙.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는 쿨롱 법칙은 어디까지나 실험식이다. 밑에 나오는 쿨롱의 실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아낸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시험식이라면 당연히 알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네가 실험할 게 아니라면 이런 게 싫다니까. 자, 그래서 쿨럼 법칙 식을 먼저 쓰기 위해서 제목을 전기력 먼저 전기력 버려. 전기력 전할 때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인력 청력이 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쿨럼 법칙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쿨럼 법칙이라는 건 생기고라지가 F는 K R 제곱분의 Q와 Q2인데 위에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실험식이니까 이건 암기해야 된다. 어떤 유도되는 게 아니다. 라고 했고 나중에 유도해줄게. 가우스 법칙으로. 더 근본적인 법칙이 있어. 지금 유도된다.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암기한다. 자,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니까 이쁘게 얘들이 누군지 써줄까? F는 당연히 무기력이고 K는 쿨론 상수인데 얘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값도 외워두는 게 좋다. 대략 8.99 곱하기 10에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난 이렇게 외우는 건 더 좋아해. 8.99는 좋아해.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외우기가 쉬워서. 이거 외우도록 하자. 아니 실제로 8.99 곱하기 10에 만약에 10의 구성이라고 외우고 싶은데 어디 있지? 왜 안 나오지? 있구나 옆에. 우와. 자 거기에 책 보자 잠깐. 이 K가 연평이 9 더하기 10의 구성이라고 해놨네. 웬일이야? 이게 4파이 입주변 제곱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4파이 입주변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쓰려면 가우스 법칙 공부하고 써라. 유도도 안 하고 한분 4파이 입주변 제곱분의 1을 쓰나? 또 폼나긴 해. 대학교는 그렇게 쓰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 Q하고 Q는 전화량이다. R은 늘 그렇듯이 눈이 열렸어. 그렇지. 여러 개니까 전화를 복수형으로 쓰죠. 전화량 들. R은 전화 사이의 거리. 우리가 언제부터 암기 방법이 됐다고? 자, 그래서 암기를 걷어치우고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놈의 식은 전기에 대한 기본식이라면 그보다 더 일제 나왔던 중력에 대한 기본식도 있지. 만유력이라고 불러볼까? F는 G가 1제곱분의 N2가 되시는 거지. 물리학적 무게는 이 두 식의 꼬라지는 똑같다. 왜냐고 전기력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전화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화의 고부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 중력은 누구 때문이냐고? 질량 때문이라고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질량 고부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다. 즉 전기력은 전화 때문, 중력은 질량 때문이니까 사실은 근원되는 약들의 곱에 비례한다면 둘이 똑같다. 나머지 아예 똑같고 그죠? 그 다음 정상적인 사람이 일단 비례상수에 신경 쓸 리가 없지. 생각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식은 사실 동일한 형태다. 그럼 누구나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혹시나 중력과 전기력이 근원적으로 연결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추천인데 20대 때 노벨상을 탄 초천재가 그 20대 이후에 죽을 때까지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게 없다. 누구에게 이게? 혹시 들어봤냐? 아인슈타인이라고? 잘 생각해봐. 그 20대 때 특수인재승을 발표하고 30대쯤에 노벨 물리학상 탄 다음에 그때가 1925년이었거든. 죽은 건 1955년이거든. 그 사이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맞다. 노벨 평화상 한 번 탔지. 근데 걔가 왜 아무것도 못했냐면 이 두 개가 식이 똑같아서 혹시 전기력하고 중력을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평생 맞춰도 못 알아내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다. 형태만 똑같은 게 뿐이야. 아니 사실은 공간의 특징성을 이용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야. 전기력이고 중력이고 공간상의 3차원 퍼지니까 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 라는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3차원에 살기 때문이고 더 무서운 우리가 진짜 3차원에 사는지 모른다는 게 더 문제지. 자, 어쨌든 쿨럼 법칙 자체는 어차피 뉴턴의 만유력 법칙과 똑같으니까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살좀 해프리고 지금 왜 착하게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했지? 내가 8.9를 바꿀까? 자, 그 다음 전기장과 전기력성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를 먼저 할까? 전기장보다 장의 개념을 먼저 얘기해야 돼서 아니, 제목 써놓고 하자. 전기장과 전기력성 이 장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울 건데 이거는 그냥 필드다. 필드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뭐 운동장 같은 게 필드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무슨 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 힘이 놀고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해야 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장 얘기를 먼저 하고 필드. 간단하게 어떤 힘이 미치는 크레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이지. 이게 고전적인 장의 개념. 뜻은 뭐냐면 힘이 있으니까 장이 있다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장은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정의한다. 특정 량에 의한 공간의 변형으로 모종의 변형으로 생기는 힘의 근원이라고. 사실은 식도 똑같고 별 차이도 없는데 어쨌든 힘이랑 관계 있다는 거. 위에 얘기는 뭐냐면 힘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다, 아니면 장이 있다는 뜻이라면 밑에 거는 반대지. 어떤 양이 있고 그 양이 공간 변형시켜서 장을 만들면 그 장이 힘을 만든다는 뜻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게 배운 게 질량 아니면 전압밖에 없으니까 질량이 공간을 바꿔서 생기는 힘이 중력장이고 그게 중력의 원인이 된다. 또는 전기로 얘기하면 전하량에 의해서 공간에 뭔가 변형이 생겨서 전기력의 원인이 되는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즉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양, 워낙에 질량이니까 질량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주변에 장을 만든다. 질량에 관계되는 양은 중력장이니까. 참 이렇게 중력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힘, 또 다른 양이 들어오면 이 양은 장으로부터 힘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장의 개념이다. 그러면 하는 김에 조금 더 힘, 양, 장의 관계가 있는 거죠. 자, 힘하고 양하고 장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식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힘은 그 힘을 결정하는 양 곱하기 거기에 작용하는 장을 표현할 수 있다. 뭐 지민이가 표정이 심각하네. 혹시 이거 본 적이 있는 식이냐? 뭔가 본 거랑 되게 비슷할 건데. 즉 사실 장의 개념이 가속도의 개념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저게 양들은 질량만 아니라 다른 양도 성립한다는 얘기다. 참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식이 만들어지는 것 대표적인 거 볼까? 예를 들어 중력을 볼까? 중력의 근본량이 누구라고? 에 대해서 당연히 중력장이 적용한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 물체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장으로 나타나지. 장력이 희한해 보인다, 그지? 자, 그럼 이번 단원에 핵심되는 거 바로 뒤에 볼 거. 전기력도 한번 생각해볼까? 근원량이 누구게? 초능량이지. 거기에 장은 뻔하게 전기장이겠죠. 그래서 F는 QE라고 나타내는 거다. 즉 F는 MN이다, W는 MG나 F는 Q나 다 똑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괜히 시험하고 와 처음 나온 식이네 여기 나온 것처럼 E는 Q는 F라고 정의되는구나 라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다. 차라리 F는 MA로 외워라. 자 그럼 약간 오버해서 뭐야 전기가 너무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놈이 자기겠지? 이른바 로렌츠 힘이라는 건데 이건 지금은 더 이상 안 쓰는 자하량 곱하기 자 넘어가는 거죠. 오 넘어갔다. 이거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위의 식은 좀 다르게 뭔가 특수하게 나타나는 게 특이한 거죠.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거기에 외적 연산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게 사실은 너네 이거 하는 이땅 가고 이땅 가고 이땅 가고 그런 원인이 이것입니다. 크로스 연습 때문에. 그게 나중에 조금만 수학 더 배우고 과학 조금만 더 배우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만 하면 돼. 자, 어쨌든 얘기 없이 보면은 F는 MA나 F는 MG나 F는 Q나 똑같다고 얘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전기장으로 들어보실까? 장도 알고 전기장 표현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외울 게 없을 겁니다. 전기장 칠판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영어 모르니까 패스. 그래서 전기장이 뭐냐 그런 건데 약자는 어쨌든 E라고 쓴다고 했고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건데 책에 정의도 재미없게 이렇게 돼 있겠지. 전기를 미치는 공간이라고. 네, 쓰지 말자. 근데 왜 벡터인가? 라는 건데 이게 뭐야? 전기랑 관계 있으니까 그렇지. F는 M, A 그냥 똑같이 보여야 정상이다. 지금 F가 벡터니까 A도 벡터, 아니 E도 벡터겠지, 그치? 자, 그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다 한 거다, 그치? 다시 바꿔서 보자. E 벡터는 스칼라고 어차피 F 방향이 결정하는데 문제는 질량 또는 중력과 달리 저음의 Q라고 한 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 벡터의 마이너스하면 어떻게 되지? 방향이 반대가 되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막 하여튼 너무 추가인데 얘가 결국 방향이 결정하겠지. 구체적으로 써볼까? 만약에 Q가 양수이면 F와 E가 방향이 같겠지? 자,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과 같다고. 또는 마이너스 전하가 받는 방향과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괜히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전기장은 모듈이 끝나고 나네. 그 다음 두 번째, 점전하게 하는 전기장 왜 이렇습니까? 이 별도 특별한 제목인 건 아니고 논의는 이거지 뭐. 오케이, 그러면 크기만 따져보죠. F는 Q라고요? 그래서 F가 뭐라고? 전기라고 그러지? 그럼 전기력을 나타내는 실험식이 하나 더 있지 않았냐? 예를 들어 뭐랑 비슷하냐면 질량 가진 물체가 다른 물체 주위에 원동할 때 이론적으로는 구심력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그 힘이 예를 들어 지구와 자체는 실제적으로 만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풀이는 흔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인 구심력은 만율력이다 이딴 식으로 부르지. 두 원점은 구심력은 전기력이다 라고 부르고
마찬가지 이론적으로 F는 MA가 성립해야 되니까 F는 Q라고 썼다 치자. 그럼 얘는 또 실제적으로 누군 같아야 될까? 당연히 그런 거 없지, 그죠? 변비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다시 이론상으로는 이렇고 실제적으로는 전기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둘이 같다는 것도 풀면 어차피 똑같은 Q가 있겠네. 아, 상황을 대충 이런 거야. 라지 Q 근처에 스몰 Q 플러스 부분 될까? 받는 힘이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다시 어차피 얘가 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장에서 Q이라는 힘을 받을 거다. 근데 그 힘은 어차피 두 전원 사이의 힘, 즉 쿨롱의 힘으로 똑같이 나타날 거다. 라는 거지. 그럼 결국 얘가 받는 힘이니까 Q2. 그 다음 이 둘의 쿨롱의 힘도 얘가 똑같이 곱해지지. 어쨌거나 스몰 Q는 날아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점진의 전기장은 K, R 제곱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던 거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은 맞긴 하다. 그리고 어디다 써먹냐면은 나중에 전화가 연속 부품할 때 저걸 미분해서 써먹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점선에 의한 전기장은 이 정도까지만 정의를 하시고 밑에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이거 크기만 보였다고. 근데 실제로 전기력은 필터니까 두 번째 토픽에 나온 것처럼 점전 아니네 합성 전기장이 3번이었네. 3번을 버리고 그럼 맞이하자. 공식의 성질 쿨롱이면 비교하자. F는 K R제곱분의 Q1, Q2 근데 E는 K R제곱분의 Q 얘가 전기력이고 얘가 전기장이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방향은 어떨 때 같을까? F의 방향, E의 방향이 같을 적은 Q가 양수면 당연하게 F와 E의 방향이 같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전화했으면 F랑 E랑 방향이 똑같을 거다 라는 얘기. 하나만 더 Q 엄마야? Q의 전하량이 얼마면 F와 E의 크기가 같겠죠? 얼마면 되게? 즉 F하고 E가 똑같으면 Q가 얼마면 되는 거다? 1이지? 이면이라고 해야 되네. 됐어. 1치면 이끼리 풀로 안 되네. 자, 그래서 결국은 F가 E가 똑같아질 때 조건은 뭐냐면은 Q가 플러스 1 쿨롱이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히 시험 전화라고 부른다. 즉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네. 시험 전화를 갖다 놓으면 전기력이나 전기장이나 방향과 크기가 똑같다고. 그럼 문제 풀 때 거꾸로 얘기할 수 있겠지. 한 전화가 받는 전기장을 구하기 그 전화가 플러스 1 쿨롱이라고 가정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또는 어떤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그리고 전기를 줬으면 나머지 한 전화는 빵이라고 두면 되지 뭐. 바로 옆 페이지에 나와있죠. 13페이지 3번처럼 A 전화, B 전화 두 개 같은 P점에서 전기장을 구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 P에다가 플러스 1쿨롱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기력을 구해. 방향까지. 그럼 당연히 청력이겠지? 그게 밑에 나오는 EA가 될 거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플러스 1쿨롱이 P에 있고 B에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이 둘 사이에 전기력도 구할 수 있지. K 아제곱에 Q는 Q 하나 1 당연히 인력이니까 파란색처럼 나오겠지. 그럼 벡터 두 개 구했고 크게도 구했지. 합성하면 끝이란 얘기야. 얘는 옆에 거 보니까 거리 똑같고 전화도 똑같겠네. 네, 일단 식이다 라는 얘기고
마지막 합성 전기장은 누가 봐도 그냥 벡터 합 구하면 된다. 그래서 특별히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다시 의문이 하나 더 생겼네. 왜 만유력 할 때는 중력장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더니 전기력에서 왜 전기장이 중요하게 나오는 걸까? 요게 뭘까? 중력을 따질 때 어떤 거 따지지? 얘가 돌고 날아가고 뭐 하든 어쨌든 이렇다. 그런데 얘는 이런 거 따지겠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력 따질 때 특징은 뭐냐면 여기 라지는 변하지 않는 거야. 웬만하면 질량은 안 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힘으로 통째로 쓰는 게 편해. 그런데 전기에서는 얘가 변한다. 대전만 다르게 시켜도 바로 변하지. 심지어 얘도 움직이다가 전화가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전화가 바뀔 때도 편하게 쓸 거면 전화를 아예 분리해서 어디였지? F&Q? 여기서 전화를 분리해가지고 E로 쓰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걸 쓰는 건데 전 일단 너무 두 개씩 당연하게 형태만 봐도 얘가 이렇게 갈 때 당연히 구한 것처럼 E는 Q분의 F로 그랬으니까 이런 꼬라지가 될 거라고 알 수 있지. 그 형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루이트가 끝난 다음에 루이트 1항이 끝난 다음에 너네가 구별해야 될 건 F는 K, R제곱분의 Q는 Q2라는 거. E는 방금 봤듯이 K, R는 R제곱분의 Q라는 거. 그 다음 전기 포텐셜은 마이너스 K, R분의 QQ라는 거. 전압 또는 전이차는 K, R분의 Q라는 거. 이렇게 다 구분해야 되거든. 다음 시간에 이거 암기 테스트 해볼까? 그럼 너 지금 암기하는 거 들을 게 싫어하는 이걸 왜 알고 있을까? 각각의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즉 얘는 FQ 나오면 되고 얘는 저렇게 나오면 되니까 차수가 하나 줄었겠죠? 그 다음 얘는 저기서 이게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고 단위 전원은 전기 포텐셜에서 이 정도 이건 아직 안 돼. V는 단위 전원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니까 단위 Q가 날아가는 게 당연하다. 즉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저거 4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 과거 1학년 수준에서 저거 4개만 구분해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인데 그냥 외우면 외워지겠냐 이게? 누가 빠져도 규칙성이 헤매해 죽겠는데?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니라고. 자 그럼 그 다음 등기락성 못하겠는데 그냥 기본만 하자. 전기력선이고 자기력선이고 이렇게 자비로운 걸 만든 사람은 영국이 존경하는 과학자다, 그지? 누가 만들었게? 자, 영국이 자랑하는 과학자는 누가 만들었어? 뉴턴이라고. 그럼 존경하는 과학자 누구게? 마이클 패러디죠. 자, 그래서 중학교 10으로 정리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을 눈에 보이고 선으로 끈 거예요. 그 성질은 어차피 자기력선이 똑같다. 책에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지? 진짜 그렇게 얘기했네. 넘어가자.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맞다. 패러데이 진짜 그렇게 만든 거 맞아. 근데 패러데이는 약점이 수학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맥스웰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계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전기는 전자계열 때문에 만들어졌겠지. 전기력선이 뭐냐면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낸 선이라고. 즉 전기력선을 쓴 건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전기력선 그려라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전기력으로 그릴 수밖에 없지. 아니야, 쉬운 거 먼저 하자. 마이너스 하자. 제일 일반적인 것 같아. 자, 이렇게 전화 2개가 있다면 그 전기장의 방향만 나타내는 전기력선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어떤 착한 사람이 여기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다 치자. 난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다 치자. 그럼 마음속으로 뭘 갖다 놓으면 된다? 적발한 점에 얘가 떠나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이 있다고 치고 그럼 플러스는 밀어낼까 당길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 분하면 이 방향이 된다는 거 맞나? 아이고 빨간색 맞아. 아우 배고파. 빨간색. 네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 갔다 오면 마음면으로 보면 여기에 플러스 1%이 있다고 보이지 전기장 구하니까 그럼 플러스는 밀어낼 거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당기겠지. 근데 문제는 플러스의 거리가 가깝고 마이너스는 뭐네? 지금 얘가 훨씬 더 셀 거란 얘기다 그치?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 벡터 중에 합해가지고 여기에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다 라고 우기면 되겠지. 평행에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즉 이딴 식으로 각각의 점에 대해서 전부 다 전기장의 방향을 찾으면 대략적으로 여기는 대충 이딴식 이될 거다. 자 이런 거 전부 다 찾아가지고 쭉 그으면은 결국 전기선이 된다는 얘기다. 그럼 뭘까? 플러스 이 방향이 맞겠네. 계속 이 방향이 맞겠네. 그러니까 이 방향 쭉 가가지고 이 방향이 되겠지 뭐. 그다음 여기에서 쭉 멀어지던 접선 이렇게 얘는 또 되는 거고 다시 어딘가 스트 오겠지. 어딘가 스트 오고 어딘가로 나가고 어딘가로 나가고 어딘가로 나갈 거고. 즉 이딴 식으로 파란선이 그려지는 건 원칙적으로 각 점에서 접선을 구하면 된다. 그 전기장을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전기장 여기에서 방향 접선 방향은 전기장이 있겠지라고 한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로 이해가 끝나야 되는데 굳이 또 그 규칙을 친절하게 얘기해 준다 그래? 이상한 건 보자. 동그라미 1번 전기선 위에서 한 점에서 그 접선 방향 그 점에 정지한 방향이다. 원래 그릴 때 그렇게 그린 거다. 그래서 당연한 성질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선의 수직인 단위면적이 지나는 전기선의 수직인 단위면적이 지나는 전기선의 단위면적이 지나는 전기선 수. 이건 유식하게 초딩처럼 얘기하면 요거지 촘촘한 정도. 즉 같으면 많은 게 뚫고 지나가면 당연히 촘촘하다. 근데 초등학교 때도 이건 배웠지. 자그렉센 촘촘한 쓱셋하고 정리할수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세 번째 똑같은 얘기죠. 밑에 특징을 봤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특징도 후딱 보자. 전기학선 플러스 전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전으로 들어간다를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왜? 플러스 전을 근처에 플러스 가서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면 되니까 당연히 밀려나죠. 그러니까 전기학선 나온다. 마이너스 괜찮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더 주의해야 될 표현은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들어간다는 거다. 이거는 말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자기 력선이면 비교하겠지만 자기 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표현을 못한다. 이게 전기력하고 자기력의 결정적인 차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기력선 중간에 분리되거나 교차되지 않는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 잠깐 생각해볼까? 전기력선 하나 이렇게 지나가다 또 다른 전기력선이 이렇게 지나서 교차했다. 무슨 뜻일까? 이 점에서는 전기장이 두 가지라는 거겠지? 맞나? 근데 전기장이 가속도랑 비슷한 개념 아니었나? 한 점에서 가속도가 두 개가 될 수 있나? 없죠. 자, 그래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역학의 기본구조에 어긋나는 거야. 그 다음 전압이 클수록 전기력선 수가 많다. 이거 별표해 놓자. 그리고 암기라고 써놓을까? 얘는 암기해야 된다. 왜냐고? 지금까지 나온 법칙 중에 어떤 것도 얘를 설명하는 법칙은 없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다음 네 번째 전기학선 N 도체 표면 수직으로 들어가가 나오고 당연히 옆에 똑같은 전압이 있으니까 도체는 이 얘기를 해줘? 얘 좀 설명해야 되겠네. 4번 도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체 안에는 전기학선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지 한번 통과시켜보면 알 수 있지. 전기각선이 이렇게 슉 지른다. 이게 전기장 방향이라고 했다. 여기에 도체를 갖다 놓자. 도체가 도체인 이유가 뭐죠? 도체가 도체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자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거든지. 자유전자는 전하에 띄고 있나? 심지어 마이너스에, 그지? 그럼 전기장 이나 전기장에도 똑같으니까 전기장 이 방향이면 전자는 어디로 힘을 받게? 전기장은 반대 방향에 받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여기 플러스 전화가 모인다. 그럼 다시 전기장, 얘 때문에 새로 생긴 전기장이 이 방향이 되죠? 그럼 외부인 전기장하고 내부에 새로 생긴 전기장의 경쟁이 보이나? 처음에 외부만 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전화가 아직 모자라니까 아직 전기각선대로 전자가 계속 이동하겠지? 언제까지? 당연히 얘하고 얘가 똑같아질 때까지, 그치? 그럼 내부는 전기장이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거 맞나? 그래서 모든 전원, 즉 자유전자가 있기만 한다면 무조건 내부의 전원 빵이 된다. 내부의 전기장은 빵이 된다. 응용하는 거. 번개 맞으면 죽지? 그럼 자동차 안에서 번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전부 다 쇳덩어리니까 번개 맞을 때 알아서 전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게 상쇄할 수 있는 전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자동차 내부는 안전하다. 즉 자동차 타고 번개 맞아도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 비행기 타고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다. 비행기가 떨어져서. 네, 그렇다면 이건 더 얘기할 말이 있는데, 자 그다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할 거는 내가 혹시 까먹어도 중간에 끊겨가지고 맨 밑에 전기 역선 그리는 거 안 했다. 근데 얘가 나름대로 중요한 거 지금 여기부터 해야 돼. 그래서 오케이, 다음 주엔 여기부터. 비행기 공전을 떠가지도 않는다. 웬만하면 계속 무서워할까봐. 오.